김경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강의님, 우리 사회에 최근에 참 원로다운 원로가 없다.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원로라는 분들이 말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강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참된 원로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 정치 상황, 이 보수라고 하는 이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가요,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혁신위원회라 한다는데 혁신위원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꼴이나 또 특정 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든 그런 어떤 단체와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토론한다고 뭐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이 같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이 보수가 망하는데 일조했던 자유한국당의 전직 의원이거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망해갈 때 방향을 찾기 위한 제대로 된 참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바른정당이라는 사람들은 개혁보수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지금 이 발맞춰서 춤을 추고 치어리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보수가 망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언론에 종사하면서 현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어떤 보수 시민운동에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떠나고 70대 중반에서 무슨 제 이해관계와 없이 나라 걱정은 들여서 이제 소장님 말씀을 받아서 공감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보수가 왜 망했는가? 예? 지금 망했다고 얘기해요. 왜 망했는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어떤 그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수는 망했고, 뭐, 낙동강전선이 언제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봐서는, 막 이게 회복이 가까운 장래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은 저절로 망할 거다. 그래서 보수가 다음에는 승리를 한다. 보수의 하나의 정당을 중심으로 빨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보수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보수가 좌파 집권 10년을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 분노해서 힘을 모았는데 그 9년 동안에 보수가 보여준 모습이 뭐가 있습니다. 무조건 뭉쳐서 보수가 집권한다고 그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이 원론적으로 부르는 보수의 집권이라고 볼 수 있냐? 아니면 보수를 팔아서 몇 놈이 잘 먹고 잘 사는 역할을 한 것밖에 더 있냐? 그러고도 무슨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았다. 일명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은 어떻게 집권의 목적이 그런 수준에 머물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무조건 뭉쳐야 된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요즘 분노합니다. 반석 없이 뭉쳐서 또 주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가 어디가 정말 그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가를 모르고 그냥 적당히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내복약이나 먹고 고치게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보수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는 보수가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이런 것만 내세우는 시대는 지났고 뭐 그러면 진보 쪽은 그거 안 내세웁니까? 이 진보도 다 그걸 다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승만 박정희 반공만 내세워가지고 팔리는 시대도 지났어요. 네? 근데 보수의 정말 가치가 뭔지 알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보수의 진짜 가치는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한 그 책임의식이 강하고 희생정신도 강한 사람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병영의 의무도 철저히 하고 또 기업을 하건 뭘 하건 자기 도덕성의 하자가 오고 이런 그 국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도 공동체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국가 공동체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희생정신, 봉사 이런 것이 결여됐던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본 보수가 망하게 된 게 보수는 뭐 부패한 기득권층을 보수로 알았던 게 사실이죠. 제가 아까 그거를 갖다가 규정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전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국가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 하나만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 저놈들은 저밖에 모르는 놈들이고 저희들이 잘된 저희들은 다 해먹고 안 해먹은 척하고 이렇게 불신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게 그런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의식이나 희생정신이 보수가 아직 그런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된 데다가 또 하나는 이 운동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요번에 보수 입장에서 볼 때 젊은 사람들을 다 뺏기지 않았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특히 젊은 사람 뺏긴 거냐면 지금 운동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 신문, 기자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다 비판의식과 또 대중문화 뭐 다 출판이고 뭐 연구, 영화고 다 젊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해야지 팔립니다. 영화도 그렇게 해야지 팔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가요. 예. 어떤 그 논리적인 경제학적인 이론이나 정치학적인 이론, 철학 이런 것보다도 대중이 오늘날의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과거식에 말하면 교양인이나 인문학적인 인간이나 지식인은 별로 없습니다. 지식이 보편화된다고 하지만은 그 대신에 꽤 매우 파편화되고 단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정도의 사고를 가진 대중들에게는 대중이 뭡니까? 이 파퓰러 아닙니까? 그렇죠. 파퓰리즘이 가장 적합한 이 정치 방식일 수 있어요. 손쉽고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 파퓰리즘을 이용을 해서 대중의 감성이나 그렇죠. 대중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 예? 잘 속성을 갖다가 기술자죠. 파고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면 그럴싸한 거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소설이나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어떤 기사를 보면 그럴싸하는 거 아닙니까? 약자를 위하고요. 평등, 정의. 아, 이거 얼마나 가슴이 그러니까. 뛰는 얘기입니까? 이거 가지고 영화고 책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이 비전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들이 공정하고 기회가 공정하고 뭡니까? 과정이 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서 결과적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문재인, 노무현 양 대통령의 모토였어요. 그런다면 상대적으로 거기 반대에 서 있는 보수라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공정을 조성하고 또 기회를 갖다가 균등하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불의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보수의 리더들이 말입니다. 근데 매우 뼈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002년에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을 넘어갈 때 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뭐 참여연대니 경실련이 다 좌파적으로 한다. 뭐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져서 뭐 교수나 지식인 중심으로 했는데 이 단체에 뒷돈을 댄 사람이 결국은 한국 최고의 재벌들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다 알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러니 이 단체가 겉으로 표방하는 반사회, 반시장 경제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부분이 솔직히 대중에게는 우리는 재벌을 지향한다라고 비춰졌는데 교묘하게 그걸 감추고 보수의 나이 드신 분들을 속여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들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수의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결탁을 해서 뒤로 재벌 돈을 받는다. 정말 이거 지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보수단체 리더한테 당신들은 무슨 재벌들한테 왜 한마디도 못하고 저놈들은 참여연대니 뭐니 하는 데는 엄청난 돈들을 쾌척하고 기부하고 다 하고 그걸 성공해서 뜯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는데 당신들은 기껏해야 정말 푼돈 몇 푼에 정권 앞자리 노릇이나 하느냐.
비판하려면 그런 사람을 좀 비판을 했는데 제가 잘 몰랐지요. 왜? 그들이 결국은 생존도 그렇게 내려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스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황 소장님의 이거 뭐 철저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보수가 그런 가치가 빈곤해서 이제 망했는데 현실 정치에서 놓고 보면은 자 진보 정부 5년 동안 DJ하고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으면은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자기는 보수야. 근데 광우병 때문에 한번 3도 화상 입은 다음에 자기는 중도 실용이라고 상생하겠다고 중도 실용이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가 폭격을 당했으면은 미국에 물어보고서 무슨 뭐 대응을 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쳐야지. 보수는 어떡할까요? 그럼 미국 답은 뻔한 거야. 뭐 애들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좌파들은 2000년에 뭐 지방선거 앞두고 아니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그걸 한번 봅시다. 벙커 안에서 그 대응을 논의했다는 사람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아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블레스 올리주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수를 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망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뭡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전에 리더십을 가지고 보수당을 끌고 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공천 주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세요. 4.13 총선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180석 내지 200석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론에. 예. 그게 뭐 새누리당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당이 개판이다 보니까는. 너무나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그랬는데 그런데 뭐고 공천위원장 해가지고 칼질하다가 보니까 당도 부서지고 국민의당이 된 게 나오고 보수도 망하고 여당도 망하고 보수도 망하고 나라도 위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3인방이나 최순실이가 제대로 된 보수였으면 박근혜 대통령 인지경이 됐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 가기 전에 중국을 먼저 갔어요. 그때도 제가 이거는 아니다 했습니다. 취임하고요. 중국부터 먼저 갔잖아요. 아니 미국 중국부터 네,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2015년입니까? 판문점에서 목함 지뢰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 위기에 갔는데 그게 수습되자마자 9월 3일 날 그거 수습될 때 미국이 도와줬는데 미국이나 주변 동맹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인민해방군을 사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하고 전쟁한 군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무슨 국정교과서니 통진당 해산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국정의 목표로 내걸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나씩 카드를 던지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드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다면 사드 배치가 이래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배치할 건지 논의되는지 뭔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쉬쉬하면서 중국 눈치 보고 이러다가 막판에 저래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는 지속적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좌파들이 쳐놓은 위안부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 걸려들어서 한마디로 쓸데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럼 부친이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하나는 잘했다 어쩐다 저는 그런 어떤 명제에도 공감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입장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한국 사회를 정상으로 하나씩 돌려놓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 안 됐다면 이명박 정권은 뭐 한마디로 장사꾼 정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보수의 원로적 가치를 그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중국하고의 지나친 중국 가장 친중적인 정책을 편 정권이 저는 박근혜 정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의 가치 재정립도 되지 않았고 또 보수단체들을 그야말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권의 필요에 따라 행정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보수단체들 끌고 다니는
그나마 좌파 집권 10년 동안에 보수단체가 자생력을 좀 가졌는데, 투쟁력도. 다시 옛날 관병단체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저는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비판이 없이는 보수가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욕먹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보수가 이제 크게 나눠서 세 쪽으로 나눠졌는데, 에? 박근혜가 뭐 잘못했냐?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박근혜가 헌법을 어기고 30년 전에 리더십을 가지고 하다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탄핵은 마땅한 거다. 이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박근혜가 잘못은 했지만은 탄핵까지 갈 잘못한 건 아니고 이거는 좌파들의 음모에 대한 거 비롯된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각자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 그룹을 모으지 않으면은 5년 혹은 10년 혹은 보수는 현실 정치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럼 모으려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법리적으로야 자기가 억울한 건 소명 다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뭐 지금 보면은 좀 있으면 뭐 무죄가 될 가능성도 보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자기 정권이 임기를 못 마치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되고 보수가 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진 데 대해서 총체적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 갈래 보수는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그게 뭐 누굴 배신자다 아니다 뭐 기회주의자다. 그게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하길 바랬습니다. 본인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는 대중이 개입을 하지 말고 한마디로 이 좌파 정권 탄생을 막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 신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이렇게 가더라. 내 거는 내가 싸우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저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보수 다 끌고 가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역할을 마치 농개가 다 끌고 가서 같이 죽는 것처럼 보수가 그 문제 때문에 같이 죽을 거다 했는데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재판이 무죄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보고 또 이 말하면 욕하겠지만은요. 잘못된 게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만큼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니고요. 보수가 망할 때가 돼서 망한 거라고 보고 박근혜 정권이 손도 못 쓰고 정권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 권력기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망해버린다면 그건 솔직하게 말하면 무능도 저런 무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저렇게 상실해서 길거리에 다 촛불을 들고 나서서 어떻게 한다. 그걸 갖다가 또다시 태극기를 들어서 꺼보겠다라는 발상 자체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 정권이 차지하는 것을 못 봐서 그랬다면 그럼 명확하게 분리시켜야죠. 박근혜와 좌파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등장을 막기 위한 보수의 투쟁을 분리를 시켰어야 되죠. 다 뒤섞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섞은 결과 지금 아직도 박근혜를 둘러싼 입장 때문에 보수가 단합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보수가 기왕에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으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철저하게 보수의 이론을 가지고 저는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적당히 봉합을 해봤자요. 이 보수가 지금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할 만큼의 역량도 안 되고요. 문재인이 망가진다고 해서 보수가 집권하게 될 거라고도 저는 보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실적이 없는 대통령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돼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이 그렇게 안 가시고 명대로 계속 살고 계셨으면은 참 정치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오죽하면
그 지금 충남도지사는 안희정 씨가 그 당시에 우리는 패족이다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몸을 던져서 노무현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다시 뭐 분발해가지고 지금의 오늘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겁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빨리 이게 끝나줘야지 보수가 성찰하고 새로 시작. 그 매듭은요. 응? 그 매듭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져야 된다 이게. 모든 비극은 모든 잘못은 내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거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지 말라고. 아까 얘기한 세 쪽의 사람 손을 잡고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역사 무대에서 정치 무대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넘어서 이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라고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서 그래야죠. 모든 그래야죠. 이 오욕과 예. 죄와 비난은 다 나에게 해라고 하는 것이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으로서의 자세고 태도지 그런 않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이 보질 않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보수가 새로운 역사를 서는 길로 다시 나섰을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거나 억울했던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끌어서 전부를 다 분열시켜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게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보수라는 논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진보는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이 휴먼 네이처가 선하다는 성선설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주의가 실패한 게 같이 똑같이라고 똑같이 모나먹자 그러니까 다 아무도 일을 안 해서 망한 겁니다. 예? 그러나 자본주의는 처칠이 얘기하듯이 국가의 파이는 커지고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사회의 그늘은 생기지만은 국가의 발전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런 인간의 그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악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건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경험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가장 매력적인 건 요즘에 어디서 50만 원씩 다 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취직이 됩니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보수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이론인데 우리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 같이 보수가 어떤 가정공동체고 국가공동체를 걱정하고 책임을 느끼고 희생과 봉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젊은 사람이 따르는 거지. 지금 그렇게 못 보여줬기 때문에 보수가 망했다는 거죠. 보수는 모범에 이어서요.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노예는 당연한 걸로 미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북부 지역에 이 중상주의자들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던 링컨이 공화당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남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었고 그렇죠. 북부에 있는 공화당이 좀 예. 진보 정당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에는 공화당이 보수 정당이고 마치 민주당이 리버럴리스트의 정당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정당이 가치를 계속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라는 저런 어떤 TV에 출연하는 한마디로 졸부 한 명한테 공화당 전체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리를 뺏기고 대통령까지 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그 리버럴리스트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IT 기업, 연예인들이 다 힐러리 지지했는데도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요.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지키고 공동체를 그냥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적응시켜가는 것이 보수인데, 진보나 이런 어떤 좌파들은 그걸 한꺼번에 뒤집어 엎자라는 부분이 성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급격하게요. 그러면 사회 변화를 접근하는 방식은 서서히 변화하느냐 한꺼번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보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한국 보수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성장주의 60년대, 70년대에 이 수출 주도 드라이버, 성장 우선 정책, 인권과 그 다음에 어떤 평등, 공정함은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시대에서 딱 머물러 있어서 지금도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재벌을 보수는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씀은 성장도 불가능한 시대지만 성장했다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성장과 고용의 네? 또 디커플링 분리가 된 그러면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야 이제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3D 업종이라도 들어가서 살궁이 돼야 된다. 지금 대기업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잘해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더라고.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 저기 뭐 세금 가지고 말이죠. 그 국고를 털어서 공무원 자리 늘린다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꽃감 틀어서 다 나라 망치지 네. 않는데. 자, 여기에 반대하는 보수 논리는 뭡니까? 대기업이 성장해야 거기에 과실이 하청부터 일자리가 생긴다. 이 논리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지금 있어요. 옛날 얘기죠. 지금 자동화되고 그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는, 한마디로 이 고실업의 시대에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해서 보수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담 스미스를 악용하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쓴 줄 압니까? 그게 한 구절만 보이지 않는 손이 노지, 그거야말로 당시 이 정권의 영국 왕정의 지지를 받던 중상주의자들이 경제를 하도 장악해서 짜고 치니까, 그러지 말고 수입한 물자도 이 서민들한테 좀 싸게 팔아라. 향료 한 토막이 말입니다. 밀 한 몇십 가마예요. 그리고 옷이 수입되다 이런 것도 다 좀 싸게 팔아라. 정부가 그것들을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는데, 그래야 전체의 국가적인 부가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면서 자유시장 옛날 경제를 얘기죠. 보이지 않는.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는 이게 정말 낙동강전선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은 연방제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가 뭐 통일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보수가 새로 재건하려면은 정말 그 깊은 성찰 속에서 새로 출발을 해야지. 지금 뭐 당명만 바꾸고 말이죠. 뭐 지금 있는 사람들 이건 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출연하셔가지고요, 네.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